공원 벤치에 앉아서 잠시 숨을 고르거나 파고라, 그늘 아래에서 더위 피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네, 그럼요. 특히 요즘처럼 날씨 좋을 때는 정말 최고죠. 맞아요. 저도 주말에 꼭 벤치에 앉아서 커피 한 잔하곤 하는데요. 근데 혹시 그 벤치의 높이나 파고라의 위치에 얼마나 깊은 과학과 배려가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지나치셨을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조경 휴게시설 설계 원칙에 관한 종합 연구 보고서인데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이 쉼터가 사실은 법규, 인체 공학, 심리학, 그리고 최첨단 기술까지 아우르는 정말 거대한 설계의 세계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은 단순히 어떤 시설이 있나 이걸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네네. 왜 바로 그곳에 바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아, 근본적인 답이요? 네, 보고서에서 재미있는 정의를 내리는데 휴식을 위한 장소 자체를 휴게 공간이라 하고요. 공간. 그 안에 놓이는 벤치나 파고라 같은 구체적인 시설물을 휴게 시설이라고 구분하거든요. 즉, 공간과 시설의 조화가 핵심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설물 하나하나에 담긴 법규부터 최신 스마트 기술까지 단계별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단계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벤치 하나 놓는데 무슨 규칙까지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모든 설계에는 기본이 되는 법이 있을 텐데 이 휴게시설 설계에도 그런 엄격한 기준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고 또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국가건설기준, 줄여서 KDS라고 부릅니다. KDS요? 네, 코리아 디자인 스탠다드. 특히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KDS 34501호 조항은요, 휴게시설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안전, 내구성, 그리고 모두를 위한 편의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죠. 아, 최소한의 기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게 뭐 올림픽공원 같은 큰 국가공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럼 어디까지요?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 단지 안의 쉼터나 회사 건물 앞 공개 공지에 있는 벤치 하나까지도 전부 이 기준에 적용을 받습니다. 와, 그게 그렇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거였군요. 보고서를 보니까 2024년에 이 기준이 개정되었다는 내용이 있던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법이 바뀐다는 건 그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 그러니까 더 큰 그림을 읽을 수 있는 거죠. 더 큰 그림이요? 개정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성 강화. 아, 기후변화와 안전. 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보다 폭염이 훨씬 심해졌잖아요. 맞아요. 여름이 무섭죠. 그래서 그늘 시설의 설치 기준을 더 강화하고 그늘 면적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또 갑작스런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빗물이 땅으로 잘 스며들 수 있는 그 투수성 포장을 적극적으로 쓰도록 강조하고요. 기후변화가 공원 벤치 절개 기준까지 바꾸고 있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안전성 강화는 어떤 부분인가요? 최근에 태풍 오면 가로수가 쓰러져서 인명사고가 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네,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휴게시설 주변에 있는 큰 나무가 강풍에 쓰러져서 시설물을 덮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수목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아,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는군요. 네, 이처럼 설계 기준이라는 건 한 번 정해지면 끝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계속 진화하는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KDS라는 법적 기준은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는 일종의 안전망, 바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법규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준다면 이제부터 이야기할 5가지 설계 원칙은 좋은 공간을 위해 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해야 할 것. 네, 보고서는 이걸 좋은 휴게 공간을 만드는 DNA라고 표현합니다. DNA라니 비유가 재미있네요. 첫 번째 DNA가 인간 촉도와 인체공학인데 이건 단어 자체는 익숙하지만 구체적으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모든 시설의 출발점은 사람의 몸이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람의 몸? 네, 보고서에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벤치 좌석의 높이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냥 적당한 높이 아닐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그 적당한 높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바로 38cm에서 42cm 사이입니다. 아, 딱 정해져 있군요. 네,
이건 한국 성인의 평균적인 오금, 즉 무릎 뒤쪽 접히는 부분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오금요? 아, 만약 벤치가 이보다 높으면 발이 땅에 제대로 안 닿아서 허벅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너무 낮으면 일어설 때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와, 벤치 높이 40cm에 그런 의학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군요. 저는 그냥 앉기만 했지 제 혈액순환까지 고려해서 만들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등받이 각도는 100도에서 110도 사이일 때 허리에 가장 편안하고요. 네. 좌석 깊이는 한 40에서 45cm 정도가 적절하다고 해요. 우리가 무심코 이 벤치 편하다라고 느낀다면 그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인체공학적 수치들을 정밀하게 지켰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DNA, 접근성 및 유니버설 디자인. 보통 유니버설 디자인 하면 휠체어 경사로 같은 게 떠오르는데 보고서는 이건 훨씬 더 깊은 철학으로 다루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장애물을 없애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철학의 핵심은 차별 없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거든요. 차별 없는 경험.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기 편하게 턱을 없애고 통로폭을 최소 1.2m 이상 확보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렇죠.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사례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보통 벤치를 보면 휠체어 이용자는 벤치 끝이나 앞에 따로 떨어져 앉게 되잖아요. 맞아요. 일행과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하기가 아주 어색한 구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진정한 유니버설 디자인은 벤치 좌석의 일부를 없애는 대신에 그 자리에 0.9m 곱하기 1.2m 크기의 휠체어 전용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좌석을 아예 비워두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하면 휠체어 이용자가 다른 일행과 똑같이 나란히 앉아서 동등한 눈높이에서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게 되죠. 이건 단순한 물리적 접근성을 넘어 심리적, 사회적 동등함까지 배려하는 디자인입니다. 와, 그건 정말 배려에서 권리로 관점이 이동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칙은 환경 친화성과 안전성이네요. 야외 시설물이니 당연히 튼튼하고 자연과 어울려야 한다는 건 상식적인데 여기에도 우리가 모르는 디테일이 숨어 있겠죠? 그럼요. 특히 재료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햇볕에 달궈진 철제 벤치에 앉았다가 깜짝 놀란 경험 있으시죠? 네. 엄청 뜨겁죠? 그래서 피부가 직접 닿는 벤치 좌판이나 등받이는 열전도율이 낮은 목재나 합성 목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여름엔 덜 뜨겁고 겨울엔 덜 차갑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군요. 또 바닥 포장재도 중요한데요. 아스팔트 대신 빗물이 땅속으로 잘 스며드는 투수성 포장을 사용하면 도시 열선 면상도 완화하고 갑작스러운 폭우 때 물이 고이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환경 친화적인 설계가 이용자의 쾌적함과 안전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네요. 안전성 측면에서 또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시설물의 모든 모서리는 아이들이 부딪혀도 크게 다치지 않도록 둥글게 처리해야 하고요. 네네. 조립에 사용된 볼트나 너트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매끄럽게 마감하는 그런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 신미성과 장소성입니다. 이건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냥 예쁘게 만들라는 뜻인가요? 예쁘게 만드는 걸 포함하지만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휴게시설이 단순히 기능을 수행하는 오브제를 넘어서 그 공간의 정체성, 즉 얼굴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간의 얼굴이요? 네,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그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디자인에 담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역사적인 인물을 생가가 있는 공원이라면 그 인물의 철학이나 작품을 모티브로 벤치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문객들은 벤치에 앉아 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런 이야기를 가진 곳이구나 하고 장소의 의미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체공학, 유니버설 디자인, 친환경, 안전, 그리고 장소의 정체성까지 이 5가지 DNA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좋은 휴게 공간이 탄생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원칙들이 실제 시설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가장 흔한 벤치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고서에 누움 방지 디자인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던데요. 네, 이건 방어적 디자인,
영어로는 Defensive Design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방어적 디자인. 네, 서울역 광장처럼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공공장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런 곳에서는 특정 이용자가 벤치에 누워서 장시간 공간을 독차지하거나 노숙인이 장기 점유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이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벤치 좌석 중간중간에 팔걸이를 여러 개 설치해서 눕는 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디자인입니다. 아, 일부러 불편하게 만드는 디자인이라는 거네요. 듣고 보니 그런 벤치를 본 기억이 나요. 공공의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한 뭐랄까 고육지책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특정 사람들을 배제하는 디자인이란 생각도 드네요. 바로 그 점이 방어적 디자인이 항상 논쟁의 중심에 서는 이유입니다. 다수의 쾌적함과 편의를 위해 소수의 특정 행동을 제약하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맞아요. 보고서는 이걸 가치 판단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간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관리자가 선택해야 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략이요? 네. 예를 들어 조용한 주택가 공원에는 이런 디자인이 필요 없겠지만 24시간 개방된 터미널 같은 곳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디자인 하나에 그런 사회적 고민까지 담겨 있네요. 그럼 파고라 같은 그늘 시설은 어떤가요? 이건 그냥 햇볕 잘 드는 곳에 시원하게 그늘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즉 셉테드, CPTD 원칙이 등장합니다. 셉테드요? 네. 만약 파고라가 너무 구석지고 외진 곳에 있거나 사방이 막혀서 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나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우범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쉼터가 순식간에 위험한 공간으로 변할 수 있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셉테드 원칙에 따라 파고라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나다니는 길목 근처, 그리고 주변에서 내부가 잘 들여다보이는 개방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아, 잘 보이는 곳에. 네, 이걸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다고 표현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자연스럽게 CCTV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주변 식물 배치도 중요합니다. 파고라 주변에 키 작은 나무, 즉 관목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1.2m 이하로 낮게 관리하고요. 키 큰 나무, 교목은 아래쪽 가지를 2m 이상으로 높게 쳐져서 수물 공간을 없애야 합니다. 밤에도 안전해야 할 텐데요. 조명은 그냥 밝게만 하면 되는 건가요? 여기서도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조명 개수를 늘려서 밝게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오히려 너무 강한 조명은 짙은 그림자를 만들어서 범죄자가 숨을 공간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균일한 조도입니다. 균일한 조도. 네. 그림자가 지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빛을 고르게 분산시켜야죠. 또 푸른빛이 도는 차가운 조명보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따뜻한 색온도의 조명을 사용하는 게 범죄 불안감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와, 정말 치밀하네요. 휴게시설 하나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인간 심리까지 고려한 하나의 작은 도시를 설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휴게시설의 미래로 시선을 옮겨보죠. 최근 공원에 가면 스마트 벤치라는 게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 네, 휴게시설도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만나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있는 건가요? 보고서에 소개된 통영이나 시흥시 사례를 보면요. 벤치 상단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스스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아, 자가발전. 네. 그리고 그 전력으로 시민들에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 서비스와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 그냥 휴대폰 충전만 되는 줄 알았는데 더 있나요? 그럼요. 벤치에 내장된 센서가 미세먼지 농도나 현재 기온, 습도 같은 생활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전광판에 보여주기도 하고요. 와, 똑똑하네요. 심지어 위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벨이나 자동 심장 충격기, AED를 통합 설치해서 벤치가 단순한 가구를 넘어 그 지역의 작은 안전 거점이자 정보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벤치에 자동 심장 충격기라니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장치가 되는 거군요. 네, 단순한 쉼터가 하나의 복합 공공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이런 기술 발전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에도 쓰이고 있나요? 보고서에 쿨링 포그라는 생소한 단어가 언급됐어요. 네, 쿨링 포그는 폭염에 대응하는 아주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쿨링 포그요.
한여름에 파고라 천장이나 기둥에서 정수된 물을 아주 미세한 안개 형태로 분사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물입자가 공기 중에서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빼앗아가는 기화열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시원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주변 온도를 3도에서 5도 정도 낮추고요.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흡착해서 가라앉히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3도에서 5도면 체감 효과가 엄청나겠는데요? 한여름 땡볕 아래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기분이겠어요. 그렇죠. 바닥 포장재에도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일반 아스팔트 대신 태양열 반사율이 높은 하얀색 계열의 차열성 포장재를 사용하면 지표면이 뜨거워지는 걸 막아서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미래의 휴게시설은 단순히 비와 햇볕을 피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인 솔루션으로 발전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조경 휴게시설 설계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 기준에서 시작해서 좋은 공간을 만드는 5가지의 DDNA, 범죄를 예방하는 CPTED 원칙, 그리고 스마트 기술과 기후 적응 기술까지 우리가 정말 무심코 지나쳤던 공원의 벤치 하나에 이렇게 수많은 고민과 과학, 그리고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되네요. 오늘 논의를 관통하는 핵심을 꼽자면 통합적 설계와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적 설계와 배려. 네, 훌륭한 휴게시설은 혼자 동떨어져 존재하는 멋진 조각품이 아니라 주변의 나무, 바닥 포장, 조명, 그리고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동선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중심에는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편안함을 누려야 한다는 철학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공원이나 광장에 가시면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잠시 멈춰서 주변의 휴게시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은 제안이네요. 이 벤치는 왜 하필 여기에 이 방향으로 놓여 있을까? 이 벤치의 높이와 재질은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가? 이 공간은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유모차를 끄는 부모에게도 똑같이 친절할까? 그리고 이 시설물은 이 장소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걸까? 그 작은 관찰을 통해 우리 사회가 공간을 통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아주 특별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